연휴 사이에 중동발 충격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금융 증시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국 증시 환전 우려 속에서 리스크오프 흐름이 나타났고요. 반면 우리 시장은 어제 휴장이었죠. 오늘 개장은 그 충격을 좀 한 번에 반영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보내고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중동 이슈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와 자금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중동발 전쟁이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어쨌든 이슈가 터지고 난 뒤에 역시 미국도 낙폭을 한 1%대 중반 정도까지 키워가면서 출발을 했다가 네.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을 좀 다시 끌어들이면서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보합권 혼조에서 좀 끝이 난 것 네, 같고요. 막판에 회복이 좀 됐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중동전 발발하게 되면 센트적인 영향이 크지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서 원유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사실 미국은 조금 차별화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에너지주라든지 방산주 또는 이제 현금이 좀 많은 빅테크 이런 쪽으로 좀 네. 수급이 몰리는 측면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경기 소비재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전쟁 수혜와 유가 피해 업종들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 비중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는 약간 좀 불안함을 좀 더 보여주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그 미국에서도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은 그동안의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네. 장기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오늘 새벽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제 얘기 나왔던 걸 보면 지상군 투입 얘기도 또 나오고 하니까 네.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연휴 보내면서 마음도 푹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사안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이번 중동 변수에서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 또 오늘 장이 열리면 초반에 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당장의 환율이 네. 지금 역외 환율이긴 하지만 1,460원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일단 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당연히 매도가 나올 거고요. 네. 그 매도가 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 국내 내부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열풍이 불다시피 네.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또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기간이 아주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은 적절한 조정을 주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중동 리스크들 보면 좀 중기적인 노이즈 사례가 많지 않았나요? 어떤 중기적으로 좀 노이즈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사실은 이란 쪽에 폭격을 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또는 이제 공격을 일시적으로 그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란 쪽에서 지금 미국을 타겟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쪽이 주로 또 순위파 지역이거든요.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위 이슬람교 내에서도 시아파, 순위파 간에 또 격돌이 되는 어떤 양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전쟁 양상이 치닫게 되면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란 내부를 보면은 이번 그 하메네이의 그 사망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들 나오는데 네. 이게 종교 전쟁으로 비화가 될 경우에는 또 어떤 양상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이렇게 결정적으로 뭘 정해가지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그 이란도 수십 년간의 종교 치하 속에 독재 비슷한 어떤 흐름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턴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그 정권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부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최소 한 달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예단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 방향을 지금 시점에서 단정하기보다는 좀 대응에 집중해야 될 구간이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발생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생된 상황이면 이것 때문에 전쟁 났으니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증시 자체가 이미 과열권에 들어서 있는 상태였었고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오히려 이게 조정의 빌미가 돼준다 그러면은 이건 거꾸로 이게 정말 뭐 그 옛날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끌려 들어가는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어떻게 되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니까 너무 갖고 있는 입장에서 급하게 파실 필요 없고 거꾸로 가지고 사고 싶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조금 차분해지실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외국인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외국인 매도가 좀 굉장히 누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사태가 추가적인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팔겠죠. 계속 팔 건데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를 더 급하게 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인 게 우리나라 증시 지금 올라온 것들의 상당 부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훼손이 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 있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아갔다고 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기회로 더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당분간은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패턴이 그렇게 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패턴 정도 수는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구조적인 이탈이라기보다는 뭐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환율 움직임도 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변수일까요? 환율 일단 뭐 여기 환율이 무섭게 튀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워낙 강세 기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런 그림들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것도 이게 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지구전 형식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커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상단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저희가 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정유라든지 방산, 금 이런 자산들인데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금은 이미 역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오고 있잖아요. 인플레 해치 수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서 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치가 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기는 한데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확신을 못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슈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방산주가 움직일 거라고는 보는데 단지 그것 때문에 방산주를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기적인 그림에서는 방산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은데 오늘 만약에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그건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신 뒤에 좀 눌릴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방산주는 장기적인 포트에서는 어쨌든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일어나는 게 유가 흐름이 안정되지 않다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유가가 이제 불안정하기 시작하면 그게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근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뭐 지금 당장에 이제 그 석유 시설 파괴되고 유가 올라가고 그러면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같은 경우는 또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지는 아직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 급등하는 거를 추격하시는 건 또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 급하게 시장을 갖다 판단하시지 말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좀 장기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 뭐 일부 업종 모멘텀이 가능하긴 하지만 뭐 금은 선반영된 측면도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까요? 금은 꾸준할 것 같아요. 저는 선반영 측면을 떠나가지고 지금 계속 글로벌 그 경제 환경을 보면 계속해서 유동성을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거고요. 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당연히 금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금은 어쨌든 현재 각국 정부가 돈을 계속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크게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단기 선반영 이런 측면보다는 네. 여태까지도 꾸준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의 가치 하락을 갖다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왔었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반사이익이 좀 기대되는 업종으로 화학 업종 꼽아볼 수가 있나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약간의 스토리인데요. 네네. 그 이란의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을 해서 썼던 나라가 네.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이죠. 네네. 그러면 중국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원료를 저가의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파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 됐었잖아요. 아,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베네수엘라도 막았죠. 거기도 저희 중국으로 가는 원유인데 그 다음에 이란도 막았죠.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저가의 원유를 수입하는 창구가 이제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마냥 힘들었었던 부분들이 조금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네. 그럼 이 업종 안에서도 좀 선별 전략은 또 필요하겠네요. 저는 근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업황의 개선 턴어라운드 이거보다는요. 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번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게 아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기업의 펀더멘탈이 있고 현금이나 자산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뭐 증여나 상속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주가를 올릴 필요를 못 느꼈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받는 압력들이 이제 거꾸로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운동 이런 네. 것들. 대표적인 데가 최근에 지금 LG화학 쪽으로 지금 네, 그 네. 펠리세라고 하는 영국 헤지펀드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주주 제한 들어오고. 그런 패턴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참 반대로 또 항공과 여행주 쪽으로는 부담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은 이쪽으로는 어떤 접근이 좀 적절할까요? 이게 참 딜레마인데 장기화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텐데 네. 오늘 새벽인가 그림을 보니까 그쪽으로 날아가던 비행기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네. 아무래도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텐데 이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주가에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그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너무 섣불리 할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네. 트럼프 행정부도 최소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입을 원하신다 그러면 지켜보시면서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고 어느 정도 마무리 수준이 보인다 할 때쯤 들어가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단기 부담이 좀 존재하지만 종식 시점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입장. 네, 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또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 역시나 반도체인데 이번 변수로 이 흐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지 좀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증시는 이미 사실 이거 이전부터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반도체 주식을 팔고 있었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팔아대고 있는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들도 지금 저도 사실은 삼성전자 20만 원 넘어간 건 처음 봤잖아요. 옛날에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이제 네. 전에는 몰랐지만 지금 액면 분할 주당 액면가가 100원짜리인 상황에서 20만 원이 넘어간 건 저도 처음 본 거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단기에 이렇게 초급등한 거는 낯선 거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4배 가까이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누가 받아주냐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반 기존의 주식 시장에 참여했던 자금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장기성 투자 자금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자금들의 특징들은 일단 한 번 사면은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들이 건물 시세 1억 올랐다고 해서 다음 달에 바로 사가지고 바로 다음 달에 바로 팔아버리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네. 긴 시간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업황에 대한 노이즈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네. 저는 그건 국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을 받아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 자체 역시 뭐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 업황에 대한 노이즈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핵심 변수는 이 AI 버블 여부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심각한 걸 수 있고요. 네. 근데 자꾸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버블 얘기는 뭐 사모펀드에 어떤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든지 또는 엔비디아가 기존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그러니까 빨아들이니까 물건을 팔면서 그 기존 빅테크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채권을 찍어내면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 쪽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주도권을 아직 갖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투자를 하는데 나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에 이게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다만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가장 쇼티지가 심각한 데가 최근에 보면 레거시 메모리 쪽이잖아요. 그럼 이 3사들이 이제 증설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가수요가 얼마나 붙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런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27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걸 근거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조정도 일정 부분 밴드 내에서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 또 중동 전쟁 사례를 보면 증시가 좀 단기 급락 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우리 시장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뭐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이번에도 좀 비슷한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번 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문제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면전 비슷한 양상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허세를 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상군 투입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지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급하게 단기에 끝날 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오늘 바로 사서 내일 팔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중기적인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적어도 며칠 정도는 지켜보시면서 네. 파악한 뒤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누구도 이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지금은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 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구간이라는 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